자, 오늘 수업을 들어가기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수업이 진행될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그 화면 왼편에 지금 PDF 파일이 키노트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칸토의 사진이 있죠. 그리고 칸토가 알렙 N+1이라는 개념으로 무한을 사유했던 이 내용에 대한 이미지가 올라가 있는데, 그리고 제목이 4강의 제목이 실제를 사유하다. 자, 이런 방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죠. 자, 결국 존재와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를 사유하려는 정신의 모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자,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수업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올려놓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복잡하고 또 아주 뭐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술적인 내용들에 혹시나 길을 잃지는 않을까 해서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자, 미리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일단은 이 존재와 사건이라는 텍스트의 거의 중반부까지는 우리가 아직 굉장히 먼 길을 가야 하는데 우리는 초반부에 머물러 있죠. 중반부까지는 이 칸토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디우가 생각할 때 이 1845년에 태어나서 1918년에 사망한 이 게오르크 칸토라는 러시아 태생의 독일 수학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운의 수학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사유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플라톤 이후에 실제에 관련된 사유, 즉 무한에 관련된 사유이죠. 그러니까 유한성이 아니라 유한성 넘어 무한을 사유했던 위대한 사상가라고 바디우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칸토로 왜 우리가 나가야 하는지를 지금 여러분들께 아주 기술적인 방식으로 해석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그리로 나아가는데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지금 우리는 성찰 1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사유가 언어적인 것이고 그 언어적인 것의 밑바닥까지 어떻게 가는지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성찰 2 조금 뒤에 시작될 오늘 수업이 1시간 정도 뒤에 시작될 그 성찰 2에서의 플라톤에 관련된 이야기,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 편에서 파르메니데스와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유에 관련된 실험들을 할 수 있는지를 다루면서 어떻게 우리가 일자가 없다면, 즉 우리의 사유의 구조라는 것이 없다면 결국 사유라는 것이 가능한가, 혹은 우리의 사유의 영역에서 혹은 우리 존재의 영역에서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혹은 없어야만 하는가, 혹은 아무것도 없는가와 같은 사유의 기술과 모험들을 펼쳐 보여주는 그 장면들이 조금 뒤에 펼쳐질 텐데, 그게 성찰 2에 등장하는 부분인데, 자, 그런데 그 플라톤은 바디우에 의한다면 어쨌든 그 무한성의 맛은 보았던 첫 번째 철학자, 그것을 기록해내었던 첫 번째 철학자라고 바디우는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라톤으로 갔다가 이 플라톤 이후에 어떻게 사유가 전개되어서 결국은 칸토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칸토 이후에 어떻게, 그건 이제 굉장히 뒤에 나올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존재와 사건의 중후반부에 등장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무한성을 사유하는데 거기서 존재 너머에서 진리가 출현하는지를 코엔이라고 하는 또 다른 수학자, 20세기의 수학자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그런 여정들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리자면 지금 플라톤에서 칸토로, 칸토에서 코엔으로 나아가는 이 여정들을 우리가 그려내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아직은 플라톤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플라톤을 들어가면 성찰 2에 오늘 플라톤을 들어가면 플라톤의 수준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는 뭐 러셀의 영리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집합론의적 사유가 모순들을 드러내는지, 그 모순 자체가 어떻게 언어의 균열을 상정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균열 내부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
균열의 내부에서 발견하고 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공백의 형태를 띠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개시켜 나아갈 텐데, 자,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지 와 같은 질문들을 던지면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표지점을 먼저 이미지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칸토어로 가고 있습니다. 왜 칸토어로 가고 있는가 하면 칸토어는 무한을 기술적으로 사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한에 대해서 모두가 거기에 대한 어떤 낭만주의적인 환상과 망상을 드러낸다든지 아니면은 아니야 무한으로 우리 갈 수가 없어. 우린 유한성 내부에 머물자라고 말하면서 비트겐슈타인과 같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태도를 보였던, 자, 그와 같은 한계점 속에 있었지만 수학자로서의 칸토는 무한과 대결했던 사상가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한을 계산해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그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사유하느냐? 실제와 무한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와 무한이 같은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라는 단어는 주로 락강이 사용해 왔던 것이죠. 그리고 락강은 실제라는 용어를 통해서 주이상스의 실제를 말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실제라는 것은 헬이라고 말해지는 거예요. 더 리얼이라고 말해지는 것이죠. 더 리얼리티가 아니에요. 리얼리티가 아니고 더 리얼. 그러니까 있는 그 자체로서의 그것. 철학에서는 그걸 뭐 어떤 큰 사물, 다스팅과 같은 방식으로 불러볼 수도 있겠죠. 그건 일단은 우선 먼저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분석에서는 그걸 우리의 신체 그 자체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신체는 실제로서 존재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언어에 의해서 장악되고 언어에 의해서 분절되어 버렸는지를 우선 먼저 다루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이전에 통제되지 않고 장악되지 않고 그 장악력으로부터 도망가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실제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실제가 우리의 존재 안에서는 이렇게 신체로서 파악되지만 전체적인 사상의 영역에서는 이 세상 그 자체, 우리 앞에 있는 것 그 자체, 혹은 존재 그 자체, 존재로서의 존재와 같은 용어로 불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왜 우리가 그걸 사유해야 되는가 하면 그것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언어의 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고, 그 언어의 틀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적인 고정관념의 권력에 의해서 장악당한 언어의 틀이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내가 아닌 타자에 의해서,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나의 삶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통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사상이, 나의 생각이, 나의 욕망이 통제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가? 타자에 의해서 장악당한 우리의 존재의 현실과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정신과 사상과 우리의 심리적인 현실을 어떻게 타자로부터 벗어나도록 할 것인가를 탐사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이것이 우리를, 이 언어의 체계가, 이 공리적인, 이 공적인, 이 권력적인 이 고정관념의 체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일단은 탐사해보고 그 너머로 나아가는 여정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오리엔테이션을 잡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걸 잡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항상 여러분들이 되새기시지 못한다면 이 굉장히 기술적인 영역 안에 매몰되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재미없어지죠, 철학이라는 것이. 이런 거 우리가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언어적인 기술적인 내용들, 이 언어 철학적인 내용들, 이 수학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왜 이렇게 탐사해야 되지? 아니, 철학 수업이라고 했으면 당장 오늘을 살 수 있고 내일을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존재의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 수업은 그런 걸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언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에 집착하는 거지?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시죠. 뭐 유튜브에 보면은 강신주 같은 선생님들 보면은 당장 오늘 어떻게 살아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네 욕망을 찾아라, 이렇게 하면 네 욕망이 찾아진다, 뭐 이런 얘기 해주던데 왜 이 수업에선 그런 얘기를 안 하지?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그런 욕망은 좋지 않아요, 저런 욕망이 좋아요, 삶을 뭐 자신의 것으로 만드세요, 이런 얘기를 100번 해봤자 그 제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욕망의 방향성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봤자 남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보다는
그보다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들이 구성되는지, 어떻게 그 유튜브에 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많은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저런 건 범죄자다, 저런 건 사이코패스다, 저런 사람은 곁에 두지 마라, 이런 사람은 곁에 둬라라고 하는 그 언어적인 구조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이 얼마나 허상에 토대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어의 집단적인 권력이 나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 방법론을 배워나가시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술적인 탐사의 여정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점들을 꼭 항상 마음속에 두시고, 우리가 왜 이런 걸 공부하는지, 왜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염두에 두시고, 그 방향성을 항상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밀려오는 파도들을 비켜나가고, 파도들에 의해서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침몰하지 않도록, 포기되지 않도록 방향성을 잡고 저를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수업의 성찰 1이죠. 말미에 등장하는 텍스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계속 연결시켜서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S'il ne peut y avoir une présentation de l'être, puisque l'être advient dans toute présentation, et c'est ce qui fait qu'il ne se présente pas, une seule issue nous est laissée.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존재는 모든 현시에로 오는 것이기에 존재에 대한 하나의 현시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존재가 스스로를 현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남겨진 오직 하나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해결책이 뭔지는 그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바디오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디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재는 모든 현시로 오는 것이지 존재가 하나의 현시로 오지는 않는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책을 읽고 계신다면. 자, 모든과 하나라는 개념에 집중해 보세요. 존재는 현시된다. 자,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제가 충분히 설명을 이전 강의에서 드렸으니까 존재는 그 자체로 있는 게 아니라 현시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시의 체계는 언어의 체계예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죠? 무언가가 우리에게 드러나려면 언어의 체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 이 존재라는 건 인간의 한계 안에서 파악되는 존재인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에게 보여지지 않고 인간에게 드러나지 않는 건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존재로는 거기에 대해서 질문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존재는 어쨌든 우리에게 현시되는 것을 말해요. 그 한계 안에서 지금 우리는 존재론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현시가 어떤 현시인가 하면 모든 현시라는 거예요. 모든 현시. toute présentation, all presentation이라는 거예요. toute présentation. 모든. 반대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의 현시. 하나의 현시로 개별적 현시에서 등장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현시라는 것은 현시의 속성을 말해요. 현시의 속성. 자, 모든 것이라는 것은, 자, 프리젠테이션이라는 것은 항상 전체로서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전체로서.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자동차 부품이 있잖아요. 자동차 부품. 자동차라는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자동차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바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핸들과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각자가 자동차 부품이라는 것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자동차가 자동차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게 함께 있어야 되죠. 자, 현시가 딱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시가, 프레젠테이션이. 현시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시 그러면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어의 구조다. 자, 현시라는 것은 하나의 개별적인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현시라는 것은 항상 전체가 가정이 되는, 언어라는 것은 항상 전체가 가정되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이, 최소한 그 언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언어의 특징이죠. 어떤 사람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나 이 사람 앞에 그걸 듣고 있는 사람만 그 말을 이해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 그건 언어가 아니에요. 그건 언어라는 것은 항상 전체를 가정하죠. 전체를. 언어라는 것은 항상 보편성을 가정해요. 그 보편성이라는 게 단지 그 용어의 의미의 보편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 보편성도 함께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 기능의 보편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말을 하는 순간 그 말을 하는 주체는 언어의 영역과 보편성과 공동체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시의 모든이라는 것의 속성이에요. 모든 속성, 모든이라는 것. 현시는 항상 전체로서 기능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정신분석에서는 대타자라고 불러요. 대타자. 우리가 대타자를 언어의 영역이라는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우리가 말을 한다라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이 모두에게 이해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현시라는 것은 모든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봤는데, 도식을 그려봤는데, 인간이, 제가 조금 전에 현시는 모든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명을 하면 이런 도식으로 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언어라는 것은 제가 딩이라고 써놨잖아요. 딩, 다스팅이에요. 독일어죠. 다스팅이라는 것은 사물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사물 그 자체, 큰 사물이라는 것이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죠. 다스팅. 자, 이건 철학의 근본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한 프로이트가 사용했던 개념이기도 해요. 다스팅이라는 건 우리의 충동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자, 이걸 조금은 정신분석적인 방식으로 풀어드리면 조금 전에 바디우가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사용했다, 어린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물을 살해했다라는 뜻이에요. 자신의 신체를 억압했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신체를 억압하고 나서 아이가 어떤 영역으로 들어서는지를 보면은 무엇이 어떤 방식으로 억압되어서 살해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이가 자신의 언어를 받아들이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주의상스를, 자신의 충동을 혹은 사물 그 자체를, 혹은 물질적인 세계를 억압했다라는 것은 그 억압한 뒤에 아이의 말이 누구에게 이해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아이가 말을 배우기 시작할 초기에는 아주 옹알이같이 알아듣기가 힘든 표현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일단은 가족 모두에게 이해되는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이가 가족 모두에게 이해되는 이 말은 단지 이 가족 내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즉각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국민에게 이해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아이가 처음에 말을 배우면서 부모님들과 대화하는 것을 너무 귀여워서 누군가가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가족들만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아이가 말을 배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아이는 할머니, 엄마, 아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말을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가족들 내에서만 통용되는 언어인 것 같지만 그 유튜브의 영상을 보면서 흥미로웠다면 뭐 좋아요를 막 누르고 그걸 보았던 사람들의 횟수가 막 올라가겠죠. 막 수백만까지 올라갈 수 있고 수천만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흥미롭다면. 자, 그건 무슨 뜻일까요? 가족 내에서 말을 배운 이 아이의 말은 결국 수백만, 수천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대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이건 참 희한한 일이죠. 혹은 역추적해보면 그렇게 희한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 엄마, 아빠나 이 가족이 배우는 언어가, 쓰는 언어가 어떤 언어인가, 결국 그 언어를 아이가 배웠을 텐데 그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 하면 바로 수백만, 수천만이 쓰는 언어라는 거예요.
희한하고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오늘날처럼 미디어나 유튜브나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도 결국 뭐 조선시대에도 고려시대에도 삼국시대에도 누군가가 언어를 쓴다라는 것은 그렇게 그 지역만 쓰는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전체가, 고려인들 전체가, 조선인들 전체가 쓰는 언어를 즉각적으로 그 개인과 집단이 쓰게 된다는 것이죠.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는 순간 보편성이 연결되는 막강한 연결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혹은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그 보편성이 아무리 그 개인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언어일지라도, 학습되는 언어일지라도 권력을 미칠 수 있는 보편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언어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언어의 보편성의 권력과 힘을, 이 효율성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언어 안에서 현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은 언제나 전체로서 기능한다라는 거예요. 전체로서. 그리고 이 언어 안에 숨겨져 있는 규범의 장치들은, 이 언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규범의 권력들은 언제나 보편적인 권력이라는 것이죠. 그 보편적인 권력을 사람들이, 언어학자들이 혹은 인류학자들이 찾으려고 해요. 도대체 이 어떤 한 집단이 쓰는 이 언어의 권력은 결국 인류 전체가 쓰고 있는 그 언어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가? 를 언어학자들 혹은 언어학적 인류학자들이 그걸 찾아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찾아낸 것은 굉장히 흥미롭게도 어떤 집단의 아주 소규모 집단이 쓰는 언어라 해도, 어떤 부족 공동체가 아마존에서 쓰는 언어라 해도 전체 인류가 쓰는 언어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특히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구조 자체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기표의 구조와 기의의 구조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인류학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시르는 그것을 밝혀냈죠. 언어의 구조라는 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영어나 독일어나 뭐 일본어나 한국어나 다 틀려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구조와 기능 자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기표의 연쇄로 작동이 되고 거기서 기의가 발생하는 방식이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권력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단지 소통의 도구로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통제하고 억압하는 무언가로서 기능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레비스트로스는 근친상간의 금지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친상간을 금지하는 기능이 언어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말을 배우는 순간 어머니와의 그 밀접한 관계를 포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언어는 그렇게 보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과 억압의 차원에서도 보편적이고 전체로서 기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도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전체로서 기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우리가 소통하는 그런 방식으로 기능하지 않는다라는, 아이가 말을 배우면 하나의 단어와 하나의 사물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아이가 조금만이라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이 보편의 전체의 구조 안으로 들어와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작동하고 발생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저 띵, das Ding 혹은 la chose 혹은 the thing이라고 하는 큰 사물 그 자체의 억압이라는 거예요. 언어는 그 기능을 한다는 거죠. 언어는. 그리고 그 구조가 바로 현시의 구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최초로 저 다스팅을, 저 사물을, 저 물 자체를, 우리의 신체인 실제 그 자체를, 혹은 실제를, 더 리얼을, 혹은 무한성을 억압해버리는 저 첫 번째 언어의 기능을 락강은 S1이라고 표지해보자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논리적 기호인 거예요. S라는 것은 signifiant, 즉 기표라는 뜻이죠. 첫 번째 기표가 논리적으로 추론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첫 번째 기표가 들어와서 언어의 전체의 기능을 계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S1이라고 불러보자라고 제안을 하죠. S1, signifiant un, premier signifiant, 혹은 이렇게도 얘기하죠. 주인기표라고도 이야기하죠. 이 주인기표라는 표현은 락강이 세미나 17 혹은 16과 17에서 헤겔의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그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차용해서 사용했던 개념이죠. 결국 주인이 생겼다라는 건
주군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주군, 하나의 집단 안에 주인, 권력자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 주인이 생겼다라는 것은 결국 노예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주인과 노예라는 관계가 성립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의 왕국이 설정이 되죠. 공동체가 설정이 되죠. 그런데 이러한 설정은 결국 락강이 해석하기로는 그러한 설정은 결국 하나의 이전 세계의 몰락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 세계라는 것은 어떤 세계인가 하면 실제가 존재했던 세계, 혹은 억압의 기능이 그렇게 전체로서 기능하지 않았던 세계, 파편적으로 기능했던 세계, 봉건제 이전의 세계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S1 주인이 등장한다면 그 이전에 우리가 향유하고 있었던 주일상스는 완전히 포기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세계는 이제 주일상스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잉여 주일상스의 탐닉만이 존재하는 그런 세계가 계시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 S1은 주인 기표이기도 한데, 저 S1 이후에 전개되는 언어는 보편적 언어의 세계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보편적 언어의 세계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세계인 것이죠. 그걸 이제 S2라고 표지를 해요. S1이 있었으니 두 번째 기표가 따라오겠죠. 저 두 번째 기표의 세계는 결국 보편적 언어의 세계에서 환유되는 기표들, 즉 말해지는 기표들이에요. 자,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 조금은 정신분석에 대해서 조금은 아직 충분한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당장 여러분 조현병의 세계와 비교해 보시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조현병의 세계에서 S1이 들어오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억압의 기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억압의 기표는 개별적인 기표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족 내에서 엄마, 아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기본적으로 억압의 언어예요. 억압의 언어라는 건 무슨 억압의 언어인가 하면, 이 말을 해서 이 어린아이를 억압하는 그 언어이기보다는 이미 그들도 억압되어 있는 언어라는 것이죠. 즉, 그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그들 역시 공동체의 규범을 지킬 수밖에 없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언어를 관찰해 보면, 즉 어른들이 쓰는 언어를 관찰해 보면 폭력의 언어이기보다는 복종의 언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 스스로도 지킬 수밖에 없는 무언가에 억눌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보세요. 왜 아빠가 회사 가야 된다고 저렇게 난리쳐요? 그냥 다 때려치고 어디론가 도망가 버릴 수 있으면 되잖아요. 혹은 엄마는 왜 저렇게 뭔가 해야 된다고 말을 하죠? 본인이 뭐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아, 너무 힘들다, 다 때려치면 되잖아요.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할머니도 마찬가지,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살 만큼 사신 저분들이 왜 저렇게 항상 자유롭지 못하고 항상 뭔가를 지켜야만 하고, 아이고 내가 뭐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이 인생을 살고 있을까? 물론 아이가 거기까지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아이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도 복종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저들의 말 속에서는 저들이 표현하는 모든 표현들 속에서는 저들도 노예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아이가 감지하죠. 그리고 그 말을 아이에게 겨냥하면 아이도 부모를 흉내내기 시작해요. 나도 따라야 하는 것이 있구나. 자, 이게 바로 S1이 들어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S1이 권력의 언어가 들어오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권력의 언어는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즉 모두가 동일한 것을 따라야만 하는 듯한 뉘앙스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자, 그게 S1인데 조현병의 세계에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조현병자들은 그런 S1에 의한 사물의 살해가 혹은 자신의 신체의 억압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걸 락강은 부성적 기표의 태만이라고도 말하고, 또는 락강은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의 폐제라고도 해요. 그게 폐지되었다라는 거죠. 권력의 기표, 아버지의 이름의 기표 S1이죠. 그것이 폐지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조현병자들이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나요? 그들이 때로는 S1의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언어를 잘 흉내내어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잘 들어보면 어떤 순간에는 그들이 하는 말을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다시 말해서 그들이 쓰는 현시의 세계, 그들이 쓰는 언어의 구조의 세계는
하나의 우리가 쓰는 우리가 쓰는 일관성의 구도 안으로 들어와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로서의 소통이 불가능한 언어를 조현병자들의 세계에서는 쓰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개별적 언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병자들을 관찰하면 우리가 아무런 의식도 없이 우리가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냥 쓰고 있었던 우리의 언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오히려 비추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조현병자들의 언어를 관찰하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그 전체로서의 현시의 언어가 이 억압의 언어가 어떻게 동질성 안에서 기능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도식에서 이렇게도 그려놨어요. 그 딩에서 빗금이 안 쳐져 있죠. 딩이 사물 그 자체가 빗금이 안 쳐져 있어요. 자, 그것에서 하나의 S1이 나아가는데 그 S가 나아가는데 S1, 2 이런 번호가 붙여져 있지 않고 그냥 S로만 그려져 있죠. 저 S라는 건 시니피형인데 기표라는 거예요. 그들도 언어를 쓰니까 그 시니피형 S를 사용하지만 이 언어는 어떤 의미에서는 거대한 구조 안에서 일괄된 통제 안에 들어온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운 언어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억압된 세계, 다시 말해서 신경증자들의 세계, 다시 말해서 전체로서의 언어를 사용하는 전체로서의 현시 안에서 살고 있는 그 인간 문명들의 실천들 중에는 저들의 언어를 흉내내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적인 언어의 세계인 거예요. 시적인 언어의 세계에서는 어떤 언어는 도무지 보편자 안에서 해석이 되지 않는 언어들이 사용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시가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어떤 아주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뛰어난 시, 위대한 시인이다라고 말해지는 사람들의 시를 읽어보면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어렵다라고 표현을 하죠. 뭐 엘리어트의 시 같은 거 읽어보시면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런 이야기를 그냥 옆에 있는 지인이 친구가 나에게 그냥 직접 했다면 이게 뭔 소리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약간 미친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런 문장들이 그런 단어들이 조합되어 있죠. 뭐 루이 아라공의 시도 그렇고 뭐 읽어보시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 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시들이 대체로 그렇죠. 그 시들은 보편적인 언어의 구조, 전체로서의 언어의 구조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일탈하는 그런 궤적들 속에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가 접근하기가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어떤 영역 바깥으로 나아가거나 살짝 걸쳐 있거나 하는 그런 종류의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를 막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조금 유치한 방식으로 뭐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시를 해석해 주는데 이건 이런 거야, 얘들아. 이 단어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거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라고 이렇게 마구마구 해석을 해주면 사실은 그 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시는 이해하라고 쓰여진 시가 아닌데 그 시의 용어들을 자신의 그런 어떤 의미의 한계, 개인적 경험의 한계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본인이 그냥 이리저리 뚝딱뚝딱 해석해서 아이들에게 말해주면 그건 정말 좋은 수업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그 엘리어트의 사자의 매장이라는 죽은 자의 매장이라는 그 시 보면은 거기서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여러분 되게 유명하니까 다 아시는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April is the cruelest month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4월이 왜 잔인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그 다음에는 이런 문장이 뒤따르고 있잖아요. 뭐 추억과 욕망을 뭐 뒤섞고 저쩌고 뭐 어떤 굳은 땅이 다시 녹아서 우리의 욕망이 다시 우리 자신과 만나게 되고 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거기다 대고 뭐 4월에는 뭐 꽃이 피고 날이 밝아지니까 우리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얘들아 그러니까 너희들도 막 미팅하고 싶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엘리어트의 시를 해석해 버리죠. 자,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체로서의 언어의 보편자 안으로 엘리어트라는 시인의 문장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훼손시켜 버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적 언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것은 그 전체성 안에 들어오지 않고 저항하는 힘인 것인데 그 저항하는 힘의 동력을 상실시켜버리고 그걸 다시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해석해버린다면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시적 언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유한성의 세계 안에, 아무리 전체인 것이지만 유한성으로 한계 지어져 버린 세계 안에서 뭔가 새로운 사건을 만들어내서 새로운 어떤 언어의 구조의 형태를 생산해내고 발명해내려는 시도를 막아버리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적인 언어는 다시 돌아가면 이래요. 결국 정신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스팅이라는 것을 물 자체를 완전히 살해하지 않고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그 밑에 또 이렇게 써놨어요. 실증과학의 언어도 이 조현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정신병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지향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과학의 세계, 지금 우리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과학의 세계를 살펴보세요. 그럼 어떤가요? 과학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지금은 종교가 거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뭐가 대체하고 있나요? 제가 얼마 전에 특강에서 그 르장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 르장들의 논점에 근거한다면 결국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지배자들, 과거에는 뭐 신부님이나 주교, 추기경이었던 그런 권력이 집중된 영역들, 종교가 담당했던 영역들, 혹은 왕권이 담당했던 영역들의 권력을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나요? 지금은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정치인들 안 믿죠. 여러분들 정치인들 안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 믿어요? 유튜브 보면서 오은영 씨 믿죠. 여러분들 누구 믿어요? 심리학자 누구 믿잖아요. 과학자 누가 얘기하면 그거 정말 진짜인가 보다라고 믿잖아요. 과학의 언어가 지금 현재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아니, 과학은 정확한 거 아닙니까? 과학은 다른 정치인들의 언어를 믿을 수 없어도 과학의 언어는 우리를 완벽하게 설명해 주잖아요. 즉 과학의 언어는 저 다스팅을 딱 집어서 끌어낼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과학이 지배하는 그 시대, 과학자들 혹은 과학자들 중에서 미디어에 등장하는 패널들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텔레비전에 나가고 싶어 하죠. 누구나 과학자라면, 누구나 의사라면, 누구나 심리학자라면 텔레비전에 나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자, 권력을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진정한 권력이 있다는 냄새를 맡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과학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세요. 과학도 언어인 거예요. 과학이 언어예요. 어떤 언어인가요? 주로 어떤 언어인가요? 주로 일단 수학이 베이스가 되는 언어이죠. 수학이 모든 영역에서 베이스가 되고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심리학도 통계를 통해서 작동하고 있잖아요. 심리학도. 정신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치와 통계를 통해서 작동하고 있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ADHD인지 아닌지 자폐증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는 그 방식 자체는 결국 굉장히 수학적인 산술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수학이 어떤 언어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해 왔어요? 우리가 바디우의 이 존재와 사건 일부 강의 때부터 이 수업을 들었던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왔나요? 결국 수학의 구조 안에 어떤 언어이든, 그것이 어떤 엄밀한 언어이든, 논리학의 언어이든, 그것이 수학의 언어이든 그 구조 안에 균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조 자체가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조금 뒤에 한 2주 정도 뒤에 배우게 될, 2주 뒤가 아니라 한 2회 정도 뒤에 수업에서 배우게 될 러셀의 영리의 자기귀속의 역설과 같은 거예요. 집합론 자체가 붕괴되는 것을 우리가 수학의 영역 안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언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을 일단은 배제시키고 그 언어의 불완전한 언어로 구성된 그 과학의 언어가 저 사물을, 저 다스팅을 제시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끌어낼 수 있다. 억압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끌어낼 수 있다라는 방식의 사고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증과학의 언어도 다스팅을 억압하지 않고 그대로 끌어낼 수 있다는 방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조현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대1 대응하는, 1대1 언어와 사물이 1대1 대응할 수 있다. 사물 자체가 억압되지 않고 그대로 지시될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실증과학의 언어조차도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언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과학도 굉장히 희한한 것이긴 하지만 과학의 역사가 이렇게 유구한데, 이렇게 오래됐는데, 혹은 그래 19세기 이전의 과학은 별 볼 일 없는 거라고 쳤으니까, 그때는 신학이 막강했으니 그때는 별 볼 일 없다고 쳐도, 그래도 19세기 이후에 20세기의 과학, 21세기의 과학까지는 굉장히 많은 진정한 과학의 발전들이 있었으니 과학은 믿을 만한 것이 아닌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의 어떤 과학의 이론도 결국은 10년이 지나면 폐기되는 그런 현상 속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언제나 있어 왔다는 거예요. 과학의 언어가 왜 항상 정확한 지점에 완결된 형태로 머무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이론이 등장하면 항상 그 이전의 과학의 이론들이 폐기되는가, 모순이 등장하는가, 왜 그런가?
하면 언어 자체의 불완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언어 자체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자체가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제 아무리 과학의 형태로 구성이 된다 해도 정확히 그 사물을 지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지시하는 순간 그 사물은 밀려나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과학의 언어의 특수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어떠한 과학도, 어떠한 심리학의 언어도, 어떠한 정신의학의 언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앞에 있는 사물들을 결코 정확하게 지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실용적인 영역은 훨씬 더 증폭될 수 있어요. 과학이 실용적이 되는 것과 정확하게 그것을 해명할 수 있게 되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신의학의 세계가 그렇죠. 정신의학의 세계에서 우리가 왜 조현병에 걸리는지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정신과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정확하게 알고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약물들이 아주 정교하게 발명이 되어서 우리가 발작하거나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우리가 무언가를 어떤 문제를 증상을 일으킬 때에는 잠재우거나 호전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죠. 그건 과학이 효율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건 과학이 정확해진 것이 아니라 효율성을 갖게 된 것이죠. 우리가 왜 자폐증에 걸리는지, 우리가 왜 어떤 문제 안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것을 지시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언어의 한계 때문에 그것의 정확한 존재를 지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부정적인 사태들을 통제하거나 억압하는 데는 효율적인 약물들이 발명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이 효율적이 되는 것과 과학이 정확해지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런 베이스 안에서 우리가 실증과학의 언어조차도 결국은 전체 안에서 기능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1대1 대응 관계 안에서 사유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조현병적인 특성이 강하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끌고 온 이유는 결국 현실한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요. 현실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작동하는 것만을 우리는 현실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현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존재가 자신을 드러냈는데 어떤 사람에게만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도 않고 설명도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어떤 개인적인 경험인 것이죠. 개인적인 경험. 그래서 바디우는 문학적인 경험이 존재론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이렇게 존재가 전체 안에서 현시되어야 하고 개별적인 것 안에서 현시되는 것은 현시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존재론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의 대답에 열려있다, 하나의 해결책만이 열려있다 라고 말했던 좀 전에 그 표현을 이렇게 바디우가 대답하고 있어요. 그 응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Que la situation ontologique soit la présentation de la présentation. 이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존재론이 현시에 대한 현시여야 한다는 것이다. 존재론이란 존재 자체를 지시하는 그런 게 아니고 존재가 자신을 드러내는 전체 현시. 이게 현시예요. 그 전체 현실을 탐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존재론이라고 해서 이 개별적인 현실들을 탐사하는 것은 아니어야 한다는, 이런 표현들은 다 지금 하이데거를 겨냥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존재론이라는 것이 그 시적인 언어를 탐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존재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로서의 현실에 대한 현시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편적 현실을 탐사해야만 결국은 이 존재론이 이 현시 안에서 존재에 접근하는 그 입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 인용문이 이어지고 있어요. À tout le moins, une situation dont le multiple présentatif est celui de la présentation elle-même peut constituer le lieu d'où s'appréhende tout accès possible à l'être. 원전의 35에서 36페이지에 실린 글이고 새물결 판본에서는 62에서 63페이지에 있는데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번역한 겁니다. 적어도 현시적 다수가 현시 자체의 그것인 상황은
존재애로의 모든 가능한 접근이 포착되는 장소를 구성할 수 있다. 자, 결론처럼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결국은 존재론은 무엇이냐? 존재론도 하나의 언어적인 구조이니까 존재론도 어쨌든 하나의 무언가를 현시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론은 지난 수업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존재론은 존재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존재 자체는 이미 다른 전체로서의 현시에 의해서 현시되고 있으니까 존재 자체에 접근할 방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존재 자체에 접근하려고 했다면 우리가 빠지게 되는 위험성들을 지난 강의에서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존재 자체에 직접 접근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존재가 현시되는 것을 다시 존재론은 현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는 우리가 존재의 현시라는 이 언어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존재애로 접근 가능한 어떤 장소를 포착할 수 있다는 거죠. 존재를 포착하는 게 아니라 존재애로 접근 가능한 장소를 포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도로 다시 해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번에는 존재라는 단어 대신 무한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보세요. 무한이 있죠. 무한이 있고 그것이 현시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 사물들도 그렇고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어떤 무한이 유한성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무한이. 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구조예요. 이게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디우의 사고이기도 하고, 이제 무한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유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정신분석 실제 임상의 구조이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유한성의 세계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현시되는 세계인 것이죠. 현시되는 세계에서 살고 있어. 그리고 이 존재가 현시되는 이 세계의 구조는 결국 대타자의 권력에 의해서 작동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이 모든 형상과 모습들은, 이 방식들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름과 같은 권력 형태가 장악해서 지배하고 통제하고 명령하는 구조인 것이죠. 자, 이걸 유한성의 세계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런 유한한 세계를 살고 있어요. 이 유한한 세계를 살고 있어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 유한성 안에서 머물 수 있으니까, 담장이 있으니까, 울타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외부로부터 출몰하는 다양한 공격으로부터 주입상스의 공격, 잉여 향유의 공격, 혹은 대상 A의 어떤 공격적인 부분 충동들의 침입과 트입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받고 있어요.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고 있을 때 문득 이 유한성이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정신분석 상담실을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살고 있는 이 유한성의 세계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 유한성의 세계가 흔들리고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정신의학의 세계에서는 약물 처방으로 이 흔들림을 정지시켜주고 그 사람을 다시 유한성 안으로 데려다주죠. 자, 이럴 때 보수적인 자아심리학적인 프로이트주의자들은 혹은 심리학의 심리 상담사들은 그 사람의 인지행동의 어떤 치료를 통해서 이 사람을 다시 유한성의 세계 안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이 유한성의 세계 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이 사람은 다시 타자의 권력에 의해서 보호받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라카니언들은 혹은 바디우와 같은 철학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그 유한성의 낯익은 세계로 다시 이 사람을 돌려보내는 대신 이 사람이 왜 그와 같은 언캐니와 마주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죠. 자, 이 사람이 그 유한성의 세계를 살고 있는 그 보호받는 세계에서 왜 그와 같은 낯선 증상들을 경험하게 됐는지, 바디우는 그걸 사건이라고 부르죠. 왜 그와 같은 사건을 경험하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은 자신의 무한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무한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성 안에서 길들여져 있고 그 유한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언어에 의해서 사물들은 살해되는 것이니까. 자, 그런 우리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역사성을 환기시켜주는 것이죠. 너는 원래 유한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라카니안 정신분석가는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 증상을 제거하는 대신 그 증상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알도록 해주는 것이죠. 물론 이게 무서워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엄마처럼 행동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 한때 락간이었다가 클라인주의자로 완전히 돌변해버린 어떤 참으로 뭐랄까요, 좀 측은한 어떤 학자는 락강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책을 출간하고 락강이 너무 잔인하다, 잔혹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의 실제인 그것을, 우리의 무한성인 그것을 다시 빼앗는 것이 잔인한가요? 아니면 유한성의 세계 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엄마 젖이나 빨고 살아, 엄마의 품 안으로 돌아가 세계의 유한성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 이게 인간이야.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야. 인간이란 원래 지배받아야 돼. 인간이란 원래 타자의 종이야. 원래 노예니까 노예답게 살아. 그것이 편안하잖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잔인한 표현인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락강은 혹은 바디우는 그건 두 눈 뜨고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하기는 하지만, 물론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무한성을 되찾아주는 거예요. 물론 보호받는 상태인 것이죠. 이 임상이란 구조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한정된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분석가에 의해서 보호받는 구조인 것이니까 그렇게까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무한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 대단한 비밀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의 증상 자체가 너 자신이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 증상은 제거되지 않는다라고 말해주는 것, 그 증상 자체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너의 무한성과 무한한 능력을 반증해주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다시 말해서 그를 찾아온 자가 예수인 것을 알도록 해주는 것. 자, 그게 조금은 잔인할 수 있어도 올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무한이 우리 세계에서 현시되었을 때 존재로는 그것이 현시되는 구조를, 전체 구조를 다룬다라는 거죠. 이 도식이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존재론이란 무엇인가? 현시의 현시다. 프레정타시옹 드라 프레정타시옹이다 라고 말해지는 그 문장의 의미는 이런 구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무한에는 직접 갈 수 없어요. 어떤 존재론도 어떤 언어를 통해서도 저 무한을 직접 열어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 무한이 우리의 전체 구조, 현시 구조 안에서 어떻게 억압되는지,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전체로서 다루는 것, 즉 현시 자체를 다루는 현시가 되는 것이 존재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런 현시의 현시, 무한이 현시되어서 유한성이 되는 과정 자체를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바디우가 성찰 1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논점을 제안하죠. 그리고 이것은 뒤에 나중에 셰르멜로 프랭켈 공리를 공부하면서 다시 환기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학적인 내용은 아직 언급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공리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공리적. 공리라는 것은 체르멜로 프랭켈 공리라고 말할 때 그 공리예요. 악시옴이라는 표현을 하죠. 프랑스어로는 악시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공리화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공리화한. 기능은 설명하되 규정하지 않는다. 대상을 규정하지 않는다. 자, 이게 공리의 특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돼요. 공리는 일자로 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리는 일자를 가정하지 않는 그런 언어의 구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다수는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다수를 하나로 셈해서 일자를 가정해버리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공리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공리는 기능만을 설명해요. 관계성만을 설명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하나 풀어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존재론이라는 것은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시의 전체의 현시를 다루는 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존재론은 다수를 다루어야 돼요. 다수. 우리가 현시의 근본적인 구조로서 일자와 다수를 설정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 공부해 왔었잖아요. 현시라는 게 어떻게 구조화되는가 하면 현시란 언어의 구조이고 현시란
구조 그 자체이고 현실은 하나로 세마기의 구조인데 하나로 세마기가 우리에게 설정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다수다. 왜냐하면 하나로 세마하는 것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은 다수여야만 하니까 하나가 하나를 세마하지는 않잖아요. 하나가 다수를 세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저거다 저건 이거다 이렇게 세마하는 방식으로 일자와 다수가 가정이 되는데 여기서 일자는 자 지금까지 충분히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어 왔어요. 일자는 없어요. 일자의 존재는 없어요. 그건 기능이에요. 기능. 하나로 세마기라는 표현을 그래서 사용하는 것이죠. 하나로 세마는 운동이자 기능인 것이지 하나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가 결과로서 우리에게 등장해서 뭔가 있는 것처럼 환상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건 있는 게 아니고 존재가 아니고 기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다수를 대상으로 하니까 결국 다수만이 이 현시 안에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수만이 있다. 그런데 이 다수에서 일자의 존재를 빼면 그걸 공리화된 다수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 두 개를 바디우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읽어드릴게요. Le multiple donc l'ontologie fait situation ne se compose que de multiplicité. Il n'y a pas d'un. Ou tout multiple est une multiple de multiple. 37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죠. 존재론이 그로부터 상황을 만들어내는 다수는 오직 다수성으로서만 구성된다는 거예요. 다수성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일자. 자꾸 일자 가정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일자 가정하면 거기서 다 끝나버려요. 다 붕괴되어 버려요. 그냥 고리타분한 신학이 되어버려요. 일자는 가정되면 안 돼요. 다시 환기시켜 드릴게요. 여자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한 방식의 셈법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일자가 있어서 너도 한국인 나도 한국인 이렇게 셈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셈하는 기능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일자는 없고 기능만 있어.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는 어떤 일자의 다수, 다시 말해서 여기 10명의 한국인이 있으면 이 10명의 한국인은 한국인이라는 그 일자의 한국인으로서의 다수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수들의 다수예요. 다수들의 다수인데 거기에 세마기가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한국인이라는 집합은 또 다른 무언가의 집합에 대한 집합일 뿐이지 그 궁극적인 집합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원칙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죠. Le compte pour un n'est que le système des conditions à travers lesquelles le multiple se laisse reconnaître comme multiple. 37페이지에 있는 것인데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죠. 하나로 세마기는 그로부터 다수가 스스로를 다수로서 인지하게 하는 조건들의 체제의 다름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세마기는 일자가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하나로 세마기라는 것은 다수가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라는 거예요. 다수가 다수로서 인지되도록 할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이죠. 거기 다수가 있어. 한국인이라는 다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로 세마기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국인이라는 세마기 물론 뭐 무시무시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한국이 그 일본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다가 뭔가 일이 잘못되어서 일본이 패전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 갖고 한국이 식민지가 되어버리는 것조차 모르고 그냥 일본이 한반도를 다 지배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 이후의 역사는 한국인이라는 단어조차 한국인이라는 개념조차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한국인이라는 일자가 있었다면 그것이 존재로서 있었다면 아무리 그 식민 지배 끝에 결국은 한국이 일본에 흡수되어 버렸다 해도 한국인이라는 것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사라져버리자 하나로 세매질 수 없는 하나로 세마는 기능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다수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인이라는 다수가 있기 위해서는 하나로 세마기라는 기능이 있지 하나라는 일자가 한국인이라는 일자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의미하는 이런 표현들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인류의 수만 년, 수십만 년의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족이라는 일자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세매질 수 있는 구조와 상황이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 세매질 수 있는 그 구조와 상황 자체가 사라지면 다수도 사라져요. 다른 다수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다수가. 자,
그런 방식으로 일단 공리화시키자는 거예요. 지금 이걸 공리화를 위한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Ce qu'il faut, c'est que la structure opératoire de l'ontologie discerne le multiple sans avoir à le faire un, et donc sans disposer d'une définition du multiple. 자,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요구되는 것, 그것은 존재론의 연산적 구조가 그것을 일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다수를 포착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거예요. 존재론의 연산적 구조라는 것은 하나로 세막이라는 구조인 것이죠. 그것이 그것을 일자로 만들지 않으면서, 그건 일자가 아니에요. 그냥 세마기의 기능이지. 다수를 포착한다는 거. 한국인이라는 그 전체 다수를 포착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일자는 존재가 아니고 연산 구조라는 거죠. 셈법이라는 것이죠. 고로 그것은 다수에 대한 규정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포착한다는 점이다. 다수에 대한 규정.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한국인이라는 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수에 대한 규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셈해졌다라고만 말해줄 뿐이지. 규정은 A는 B다라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는 B에서 끝나버려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이 한국인이다라는 규정에서 더 이상 귀속관계가 전개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버리죠. 끝나는 지점을 우리는 마치 존재의 일자처럼 가정하려는 경향이 있죠. 자, 그걸 막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자라는 거죠. 그걸 하지 말아야 지금 존재론이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바디우가 지금 겨냥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존재론이 작동하지 않게 돼요. 바디우가 계획하는 존재론은 그렇게 일자에 의해서 가로막히는 존재론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결론적으로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죠. Il est clair que seul une axiomatique peut structurer une situation où ce qui est présenté est la présentation. Seule, en effet, elle évite d'avoir à faire un du multiple, laissant celui-ci dans l'implicite des conséquences réglées par quoi il se manifeste comme multiple. 38페이지인데요. 번역을 하면 이렇죠. 오직 하나의 공리만이 현시가 현시되는 곳에서의 상황을 구조화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직 공리만이 사실에 있어서 다수의 일자를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자, 다수의 일자. 다수가 하나로 셈해졌을 뿐이지 다수가 일자에 궁극적으로 귀속된다라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공리적인 방식으로 존재론을 전개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왜 공리가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언급은 정리가 됐고, 자, 이제는 성찰 2로 나아갑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리는 텍스트에서 새롭게 얹어진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어드린 텍스트는 성찰 1부터 다시 교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텍스트의 1페이지부터 보시는 게 아니고 성찰 2 중간 부분부터 보셔야 돼요. 자, 메디타시옹 두 성찰 2에서는 자, 바디우는 이제 플라톤에 대한 해명을 하기 시작해요.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플라톤은 어떻게 접근했는가? 플라톤은 실제를 어떻게 사유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바디우의 설명을 제가 이제부터 강의해 드릴 텐데 지금 뭐 이미지에는 한쪽에는 대리석으로 조각된 플라톤의 얼굴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칸토어가 있어요. 수학자 칸토어. 둘을 이렇게 마주보게 했던 것은 이 둘의 거대한 역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결국 존재와 사건의 전반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플라톤적인 사유가 칸토어까지 이르게 됐는지, 칸토어가 왜 그토록 중요한 사람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플라톤을 또한 다시 해석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플라톤을 고리타분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바디우는 플라톤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우는 플라톤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기는 플라톤주의자라고 이야기하죠. 20세기 철학자 치고 본인을 플라톤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철학자들 중에는 오히려 플라톤을 죽여야 할 인물로, 플라톤 철학을 완전히 붕괴시켜서 없애버리고 조각조각 파편화시켜야만 하는 인물로 플라톤을 설정해 놨었던 것이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들러주안이에요. 그렇죠? 미셸 푸코도 그렇고. 거기에 대항해서 바디우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플라톤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 플라톤을 죽이지 말자. 플라톤의 영능을 다시 해석해내는 방식으로 철학의 영능을 다시 구원해내자. 철학을 다시 도래하도록 만들자라는 위대한 계획을 세웠던 게 바디우니까 플라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죠.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이 바로 그렇게 플라톤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바디우는 플라톤을 번역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플라톤 번역을 되게 좋아해서 지금 플라톤의 뭐 국가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텍스트들을 현대 프랑스어로 다시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거의 뭐 번역의 수준이 아니고 뭐랄까요, 다시 쓰는 수준으로 이름도 다 바꾸고, 현대 뭐 과거에는 뭐 파르메니데스 안에 등장하는 누구누구 고대 그리스적인 이름들이 등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우리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뭐 철수가 말했다, 영희가 말했다, 이런 방식으로 뭐 누가 말했다, 이렇게 현대 이름들을 오히려 거기에다가 대입시켜가는 방식으로 현대인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플라톤을 만날 수 있는 번역 작업을 계속하고 있죠. 지금도 하고 있고, 그걸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이 또한 바디우예요. 번역을 되게 좋아해요. 플라톤 번역하는 것을. 자, 그런 바디우가 어떻게 플라톤을 번역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선 먼저 여러분들이 읽게 될 혹은 읽고 계시고 있는 샘물결 판본의 그 말도 안 되는 번역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지적을 해놓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참으로 뭐랄까요, 뭐 측은한 일이죠. 누가 이렇게 번역을 열심히 해놨는데 그 번역이 거지 같다라고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큼 뭐랄까요, 이렇게 비생산적인 일은 없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뭐랄까, 오역을 넘어서 어떤 의도적인 누락과 같은 것은 참으로 안 좋은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샘물결 판본의 그 성찰 2의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플라톤 해놓고 만일 일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거기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 지금 이 이미지 보시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텍스트에도 실려 있는 그 문장을 보세요. 만일 일자가 없다면 아무 것이 괄호치고 그리고 가로 닫고 없다, 이렇게 해야 돼요. 분명히 거기에는 괄호가 있어요. 그리고 n라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걸 그냥 번역하기가 귀찮으셨는지, 아니면 뭐랄까요, 뭐 바디우 죽어라 그러고 말도 안 되는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 그 성찰 2의 제목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서 실랑네빠 하양 괄호 열고 느 괄호 닫고 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플라톤이에요. 그런데 바디우는 그렇지 않는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괄호치고 n이 발음이 되면 없다지만 괄호를 무시하고 읽으면 그냥 에인 거예요. 그냥 에. Nothing is.인 거예요. Nothing is. 뭐가 있냐? Nothing 있다라는 방식으로 뒤집어서 해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바디우는. 이게 주제예요, 여러분. 이게 성찰 2의 주제예요. 이게 테마예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열려 있는 해석이 바로 바디우가 성찰 2에서 플라톤을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이죠. 근데 이걸 빼놓고 이 괄호를 아예 없는 것처럼 해석해버리면 이거 번역도 아닌 거죠. 그냥 쓰레기죠.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읽는 사람들이 바디우를 완전히 오해하게 되고, 바디우가 굉장히 난잡한 글을 썼네 라고 바디우를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바디우가 그렇게 써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잘못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만일 일자가 없다면 쉼표 아무 것이 괄호치고 없 괄호 닫고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자가 없다면 표면적으로는 기존의 플라톤 해석학자들은 그냥 아무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바디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 것이 있다라고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일자가 없으면 뭐가 있는가? 아무것, 무가 있다라는 것을 플라톤은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전개시켜 나가서 기존의 플라톤주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는 것이 이게 성찰 2의 의도예요. 이걸 무시해버리면 도대체 뭔 소리냐? 바디우가 뭔 소리 하는 거냐?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이 노인네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종의 바디우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성실하기만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실력이 없는 건 뭐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실하게만이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실력도 없고 성실하지도 않으면 그건 그냥 쓰레기인 거죠. 자, 제가 좀 이게 흥분하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큰 실수예요. 이거는 프랑스어를 몰라서 하는 실수가 아니라 그냥 모르면은 아는 척 해야지 그러면서 그걸 그냥 누락시켜버리는 그런 행동인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파르메니데스 편을 다루고 있어요. 거기 다 다루는 건 아니고 그냥 몇몇 문장만을 다루고 있어요. 바디오가 아주 중요한 문장만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일자가 없다면 무가 있다. 무가. 그걸 플라톤은 마주했고 본 사람이다 라는 논점으로 지금 바디오는 플라톤을 다시 되살려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논점이 하나 있고, 근데 그 논점은 조금 뒤에 나오고, 처음에는 뭘 다루는가 하면 없다라는 사유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없다. 우리가 없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지? 라는 그런 사유가 나와요.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전개시켜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 가지 테마를 잡고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일자가 없다라고 일단 가정하면 뭐가 있을까? 플라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은 하고는 있지만 그 고대 그리스어를 잘 살펴보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바디오가 조금 더 개입해 들어가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무것을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거대한 무한을 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플라톤이. 물론 플라톤은 강박증자니까 제가 강박증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전 강의에서. 그 무한을 본 뒤에는 다시 뒤로 물러서서 유한성 안에 정교한 체제를 구축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론만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톤이 이런 이데아론을 만들어 놓고 이런 존재론을 만들어 놓아서 뭔가 유한성 안에, 이 코스모스 안에 우리를 가둬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텍스트를 하나하나 쭉 따라가다 보면, 여정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유한성 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한성과 만나는 과정들을 분명히 가정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오는. 지금 그런 논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한 거기서는 무슨 용어도 등장을 하는가 하면, 자, 이런 거예요. 파르메니데스 편에서 존재와 사유는 동일한 것이다 라는 그런 논점도 일단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문장인 것이죠. 존재와 사유는 동일한 것이다. 이게 바로 제가 하이데거의 형이상학 입문의 한 문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존재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다시 쓴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혹은 이 존재와 사유는 동일한 것이다를 하이데거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존재는 말씀 안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게 무슨 뜻인가?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존재론이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와 관계없는 어떤 진짜 신비로운 존재 사물들이 막 출현하는 그런 걸 다루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인간적인 한계 안에서 존재를 다루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란 존재와 언어의 틀을 통해서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재는 사유와 동일하다라는 거. 이 사유는 누구의 사유인가 하면 인간의 사유인 것이죠. 인간의 사유, 인간의 로고스, 레게인, 말에 관련된 사유인 것이죠. 왜 사유가 말인가 하면 인간은 언어적으로 사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인간은 언어적으로 사유하는가는 이미 충분히 이미지와 언어의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해명해 드렸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만 언급을 드리면 이래요. 왜 사유는 언어적인가? 물론 이미지도 있어요. 하지만 언어에 의해서 항상 장악당한다라는 거죠. 언어에 의해서 항상 필터링 된다라는 것이죠. 언어에 의해서 항상 지배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S1이 결국 다스팅을 억압하고 S2의 세계를 계시하는 것과도 관련된 용어예요. 왜냐하면 S2와 S1의 이런 모든 전개는 결국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사유의 구조를 말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존재와 사유는 동일하다라는 파르메니데스의 이러한 용어를 이러한 규정을 일단은 염두에 두면서, 그렇다면 자, 사유는 뭐냐? 사유는 언어의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언어의 구조는 무엇이냐? 그건 현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현시란 무엇이냐? 일자가 기능하면서 세마는, 일자의 기능이 세마는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자의 세마는 기능이 없다면 뭐가 될까요? 사유가 정지돼요. 즉 조현병적인 세계가 벌어지는 것이죠. 사유가 정지되면 우리는 존재가 현시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일 일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라는 파르메니데스의 논점은 일견 우리가 수용 가능하다라는 거죠. 일견. 당연한 것 같아요. 존재와 사유가 같은 거라면 일자가 기능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그냥 카오스 안에 던져지는 것이죠. 조현병의 세계 안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자가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은 일단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어요. 맞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가 결국은
아무 것이 있다라는 표현과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바디우가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가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파르메니데스 편의 기본적인 구조에 특히 이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바디우가 주목하는 그 부분을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래요.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이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권위가 있는 철학자가 소크라테스의 젊은 시절에 소크라테스를 만난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나중에 이야기해 준 것을 소크라테스의 제자인 플라톤이 이제 받아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기억을 하고 그걸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소크라테스에게 파르메니데스가 이제 철학적인 어떤 뭐랄까 대화를 해준 거예요. 야, 너가 철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우리 이런 사유의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 사유의 실험에서 마지막에 등장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일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거예요. 일자가 없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사유의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자, 일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결론에 가면 일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결론으로 갈 거 아니에요. 파르메니데스는 존재는 사유다라고 생각하니까 일견 그렇게 우리가 그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런데 그거 가기 전에 일자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자가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라는 걸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일자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라는 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아니, 일자가 없다라는 건 없다라는 건데 그걸 뭘 생각을 해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뭐 하나 그냥 제껴놓고 가는 게 아니라 일자가 없어? 그럼 없는 게 뭔데? 라고 마치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아빠한테 따박따박 질문하듯이 모든 걸 다 질문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없다는 게 뭐예요? 라고 말을 하면 보통 초등학생이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좀 피곤하신 아빠는 화를 내죠. 없다는 게 뭐라니? 너 나랑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끝까지 가요. 여러분도 철학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가요. 없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할까? 자, 이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거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그 한국어 번역본에는 정말 그냥 마구마구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용어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비존재자와 비존재라는 용어가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조차도 지키지 않고 마구 번역을 해버렸는데 번역본에 보니까 자, 이렇게 하세요. 비존재자라고 제가 번역을 하는 것은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바디우의 프랑스어에서는 non étong이에요. étong. 그리고 비존재는 non être,예요. 이 두 용어가 달라요. 이 두 용어가 굉장히 일단은 우선 먼저 다 아시겠지만 일상적인 용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자, 존재하다라고 우리가 철학적으로 말하고는 있지만 프랑스에서는 에트르라는 것,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러했다라는 것, 즉 일상 용어였다라는 거예요. 존재하다, 에트르. 그래서 영어로 프랑스어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영어로 뭐 설명을 드리면 I am에서 am이에요. am이 뭐예요? am의 동사 그 원형이 뭐예요? be죠. 비동사라고 우리가 말하죠. 비동사 I am, you are 할 때 그 동사를 말해요. I am, 나는에서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때 는이라는 그 단어, 나는 거기에 있다, 나는 있다, 이 단어예요. 있다, 나는 있어요,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전혀 철학적이지 않죠. 하지만 그거예요. 그 지금 바디오가 사용하는 그 용어는 그걸 비를 에트라고 하죠.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에트르. 그래서 non etre라고 하는 것은 비존재예요. 그러면 애통은 뭐냐? 애통. 이게 현재 분사예요. 애통. 그러니까 being인 거죠. being. be에 대해서 현재 분사는 being이죠. being. 현재 분사. 그게 애통인 거예요. 애통이라고 한다면 에트르의 현재 분사인 거죠. 현재 분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현재 분사가
지금 여기에 눈앞에 보이는 거죠. 지금 눈앞에 우리에 보이는 거죠. 현재 분사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영어의 go라는 가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going 하면 지금 눈앞에 가고 있는 게 보이는 거잖아요. I'm going 하면 나는 지금 가고 있어 라는 거죠. I go 그러면 좀 더 원형적인 표현이죠. go라는 것은 좀 더 원형적인 표현이에요. 좀 존재에 관련된 표현이에요. 하지만 I'm going 하면 나는 가고 있어. 그러니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가고 있는 걸 나도 보고 너도 보고 있어요. 좀 보라는 거죠. 나 가고 있어라는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시되고 있는 거죠. 현시. 그러니까 이 애통이라는 존재는 현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현시 안에. 현재 분사라는 건 현시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에요. 현시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농애통이라는 것은 현시되지 않고 있는 거죠. 현시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그 현시되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기이하죠. 현시가 안 됐는데 현시가 안 된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읽어드리고 번역해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Ce qui n'est pas possède au moins l'être dont il est possible d'indiquer le non-être. Ou comme le dit Platon, il faut bien que l'un soit l'un non étant. 그리스어로는 이렇게 해요. 에오틴, 토, 엔, 우온.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그것은 스키네파. 자, 존재하지 않는 그것은 최소한 비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존재를 소유해야 하며 또는 플라톤이 말하듯 일자가 비존재자의 일자여야 한다. 라는 거예요. 자, 이 말 자체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게 존재하지 않는 것도 몰라야 돼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가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왜 우리가 하고 있는지. 파르메니데스에서 파르메니데스가 자, 일자가 없다라고 가정해 보자라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일자가 없다라는 건 우리가 일자가 뭔지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일자가 없다라는 사태도 뭔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그것은 최소한 존재하지 않음, 비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가능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지도록 하는 존재를 소유해야 한다라는 거죠. 즉 일자가 비존재의 일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뭔가가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없음에 관한 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없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없다라는 단어가 없는 세계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단어가 없는 용어, 없는 언어의 세계가 있을까요? 어디에나 없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혹은 굉장히 있다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쓰여요. 없다라는 단어라는 게 결국은 비존재를 가리키는 비존재자의 용어인 것이죠. 일자가 없다라는 규정을 하려면 지금 파르메니데스가 원하듯이 우선 먼저 없다라는 사태의 현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비존재자의 존재가 요청이 된다는 것이죠. 비존재자, 논의통의 존재가 요청이 돼야 돼요. 그런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없는 걸 셈하는 그런 일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자의 셈하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유 속에 그런 기능이 들어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공백이 표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백이 표지되어야 한다. 그걸 저는 역설적인 존재자라고 부르죠. 역설적인 애통이라고 불러요. 자, 이런 방식으로 자, 파르메니데스 편에서는 이렇게 사유의 실험 속에서 이렇게 논리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걸 우리는 더 깊이 파고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무언가가 없다라는 개념을 인간은 어떻게 가지게 됐을까? 여러분 수학을 보세요. 수학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자연수로 일단은 구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0이 있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런 방식으로 만약에 수학이 우리가 사유하는 근본적인 토대라면 우리의 사유 속에서는 있는 것들을 셈하는 그런 구조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도 셈하는 구조가 있어요. 자, 이것의 기원이 무엇일까를 질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없음에 대한 존재가 무엇일까? 없음은 또한 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바디우가 말하는 존재에서 여러 가지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파르메니데스의 수준에서 우리 존재를 다루고 있으니까 아직은 뭐 일자로 세마기 이런 용어를 그들이 쓰지는 않았으니까 일단 존재라는 수준에서 보면 뭔가 존재가 있다. 뭐 어머니의 존재가 있어서 모든 어머니들이 거기에 귀속될 수 있고 어머니로 세면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자의 존재가 있어서 모든 남자들의 존재가 그 남자라는 어떤 존재에 세면해질 수 있다면 결국 모든 없는 것들을 셈하는 모든 없음을 셈하는 없음의 존재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지금 사유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바디우는 뭐라고 부르냐면 l'être minimal de lang non étang이라는 거예요. 즉 랑 논 에텅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현시 세계 안에서 존재자들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들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들도 파악하잖아요. 지금 일자가 없다라고 가정하는 순간 우리는 없음이라는 것에 그 속성에 마주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 없음, 모든 없음들의 없음이라는 게 있지 않을까. 그게 최소 존재라는 것이죠. 최소 존재. 없는 존재자의 일자의 최소 존재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즉 없음이라는 개념 그 자체인 거예요. 무라는 개념 그 자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자가 없다고 일단은 그렇게 말함으로써 결국 어떤 역설에 우리가 들어가는가 하면 또 다른 일자를 요구하게 돼요. 자, 그런 역설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왜 이런 이야기를 바디와 하고 있는지. 파르메니데스가 제안하잖아요. 자, 일자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자. 라고 지금 이야기했다가 지금 파르메니데스의 수준으로 가셔야 돼요. 지금 뭐 일자가 우리는 지금 일자 없다라고 다루고 있잖아요. 바디우의 수준에서 일자라는 거 없어, 그냥 그건 세막이야 라고 지금 우리는 논의하고 있는데, 자,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소크라테스와 파르메니데스의 대화 속에서는 일자는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은 거기까지 가진 않았어요. 그 대신 일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파르메니데스가 그렇게 자기의 논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 일자가 있어야 돼. 존재의 일자가 있어야 돼. 안 그러면 다 끝나. 이걸 증명하려면 거꾸로 한번 해볼까? 지금 파르메니데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한번 해볼까? 그럼 일자가 없다고 한번 해볼까? 그럼 어떻게 되나? 큰일 난다. 지금 이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파르메니데스가 이기고 있어요. 왜냐? 일자가 없다고 말하려면 없음에 일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자가 없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일자가 없다라고 한다면 없음이라는 그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없음이라는 규정. 바디우의 수준에서 보자면 없는 걸 셈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셈법이 있어요. 하나로 셈하기 중에서 없는 것을 셈하는 하나로 셈하기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르메니데스의 수준에서는 자, 일자가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일자가 요청된다. 그러니까 참 이거 난감하다. 일자가 없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모순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자꾸 일자 없다라고 말하지 말자. 지금 이런 논지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요청되는 일자를 일단은 비존재자의 일자의 최소 존재라고 부르자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이 파르메니데스 편에서는 거기까지 사유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지는 않지만 조금 뒤에 바디우가 집합론을 전개시키는 과정 속에서 공집합 이런 것들을 논할 때는 이 부분이 다시 환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모든 만약에 일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자, 일자는 없지만 지금 파르메니데스의 수준에서 사유해 본다면 우리가 일자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모든 일자 중에 최초의 일자는 공백의 일자라는 것. 이게 최소 존재라는 것이죠. 이 공백의 일자가 있어야 그 다음에 있음에 대한 사유가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디오로 넘어가면 일자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셈하기는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로 셈하기의 기능은 있다라고 했잖아요. 모든 하나로 셈하기의 기능 중에서 최초의 하나로 셈하기의 기능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없음을 표지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규정이 존재해야만 그 다음에 다른 있음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이쯤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중에 정신분석 수업을 좀 들으셨던 분들은 이 사람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눈치를 채실 수 있을까. 조금 전에 뭐라고 했어요? S1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스팅을 억압하면서 등장해서 보편적 현실 공간을 계시한다고 했잖아요. 그 S1이 바로 없음을 가리키는 공백을 표지하는 기표예요. 이것이 바로 신체는 여기 없어, 사물은 여기 없어 라는 걸 표시하잖아요. 그 공백을 표지하는 것이죠. 초기의 락강은 중기까지 아버지의 이름이 어머니를 표지하면서 그렇게 공백을 도입한다라는 설명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바디우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읽어드리면서 수업을 전개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on reconnaîtra aisément dans la participation paradoxale à l'étendité de l'être non étant de cet un qui n'est pas la nécessité absolue de marquer dans quelques espaces d'être ce dont on indique le non-être. Et c'est donc bien le pur nom de l'un qui est ici sublimé comme être minimal de l'un non-étant. 자, 번역을 하면 이렇죠.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일자의 비존재자의 존재의 존재자성의 참여 속에서 우리가 쉽사리 간파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즉 어떤 존재 공간 속에서 비존재를 가리키는 것을 표지하는 것에 대한 절대적 필요성이다. 그리고 이는 고로 여기서 비존재자의 일자에 관한 최소한의 존재와 같은 것으로 포섭된 일자의 순수 이름이다. 자, 조금은 복잡하지만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존재자들이 있죠. 존재자들의 세계, 그러니까 현시된 세계인 거예요. 애통들의 세계이죠. 자, 이 애통들의 세계는 이 애통들의 세계, 존재자들의 전체적인 보편적 특성이 있어요. 그걸 존재자성이라고 불러요. 자, 한국인들이 개별적이 있잖아요. 뭐 이 사람도 한국 사람, 저 사람도 한국 사람, 다 한국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인들의 뭐 민족성, 한국인들의 공통적인 속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잖아요. 더 큰 의미에서 존재자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존재자들이 다 하나씩 있지만 그 존재자들의 보편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존재자성이라고도 부르고 애통들의 애통티테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애통티테 안에 비존재자성도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한국인들이라는 속성 안에는 한국인들의 없음에 대한 속성도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어떤 역사성에서 한국 역사 속에서 한국인들이 없었던 시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인들이 부정된 시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식민지 시대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한국인들의 속성, 전체 속성 안에는 한국인들이 아님에 대한 속성, 한국인들에 대한 없음에 대한 속성도 같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바로 비존재자의 존재의 존재자성에 대한 참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수라는 세계를 사유할 때에는 좀 밑에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수라는 세계에는 결국 1, 2, 3, 4, 5, 6, 7, 8, 9, 10이라는 이 수의 성질 속에서는 이미 0과 마이너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진정한 수의 속성이라는, 그게 정수의 세계라는 것이죠. 모든 수는 결국 자연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연수가 파생시키는 없음의 세계도 함께 그 수의 속성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도 좀 더 확장돼서 뭐 유리수, 무리수, 뭐 실수, 뭐 이런 거 다 이제 수의 속성으로까지 전개가 되겠죠. 우리가 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전체적인 수의 속성을 다 말해야 되는데 거기서 제일 아이러니한 것은 바로 이 0이라는 거예요. 0. 수가 없음에 대한 수의 속성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야 우리가 수에 대한 진정한 사유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수가 현시되려면, 수가 연산되려면 저는 0까지 포함되어야만 수가 결국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에서 2를 빼면 무엇이다라는 것을 사유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간단한 사유에서 불가능해진다는 것이죠. 1에서 2를 빼면 뭐지? 우리가 없음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거기서 딱 막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1에서 2를 빼면 없다라는 감각까지 함께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저걸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정신분석에서 다시 해명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정신분석에서는 일단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전제가 뭔가 하면 우리는 억압되어 있다는 거. 억압되어 있다는 건 무언가 옛날엔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다. 자, 이런 구도예요. 이게 기본적인 구도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정신분석을 규정할 때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규정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신분석은 무의식이 있다라는 전제로부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정확한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왜 무의식이 있는가 이전에, 그러니까 무의식이라는 것이 왜 있는가를 밝힐 때 우선 먼저 억압을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라고 프로이트의 세계관,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억압에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억압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를 빼앗겼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상실한 존재라는 거예요. 무엇을 상실했는가 하면 전통적인 프로디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런 거죠. 아이가 어머니와의 그 쾌락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뭐 근친상간이라고 불러도 좋아요. 혹은 그냥 다형 충동의 세계라고 불러도 좋아요. 그냥 쾌락의 세계라고도 불러도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즉 규범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무언가를 상실했다라는 거죠. 그걸 여기서 다시 제가 도식에서 다시 딩이라고 표현했어요. 딩, 사물 그 자체, 실제 그 자체, 우리 신체 그 자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존재인 거죠. 근데 왜 그게 쾌락인가 하면 인간은 쾌락의 존재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프로이트의 텍스트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프로이트의 연구를 통해서, 혹은 프로이트의 연구 아니라 해도 아이를 우리가 관찰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아이가 반응하는 방식은 쾌와 불쾌의 방식이지 다른 걸 목적으로 행동하지 않아요. 아이는 쾌락을 위해서 반응하죠.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몸에 뭐 배변이 일어나서 몸이 급급하면 우는 거예요. 기저귀 갈아달라는 요청일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뭔가 요구하는 이유는 아이는 계속 요구하죠. 요구하지 않는 아이는 없어요. 아이는 계속 울던가 뭔가를 하면서 계속 요구를 하는데 뭘 위해서 요구하는가 하면 쾌락을 위해서, 불쾌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 그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 방향으로. 아이의 행동 목적은 그것에 있어요. 쾌와 불쾌. 자, 그 세계를 살던 아이가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는 자기가 조금 불쾌해도 받아들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규범의 세계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쾌락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인 것이죠. 이 쾌락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쾌락이 전부였다라는 세계가 상실됐다는 뜻이에요. 그 쾌락이 전부였던 세계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언어적인 권력이라고 프로이트와 락강의 정신분석은 생각해요. 언어가 결국은 아이에게 그러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이걸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경우를 거울처럼 비추어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반대되는 경우가 무엇인가? 즉 어린 시절에 그와 같은 쾌락을, 그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쾌락의 세계를 포기하지 않은 주체를 관찰해 보면 돼요. 그 아이들이 바로 조현병의 세계로 나아가는 아이들이죠. 혹은 아이의 수준에서 관찰될 수 있는 그 주체들은 자폐증의 아이들, 오티즘의 아이들인 것이죠. 자폐증의 아이들은 여러 가지 유형과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요. 그리고 외부에서 오는 언어의 지배와 소통을 거부하려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자폐증은 결국 자신의 쾌락의 세계 안에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이 쾌락을 포기해야 돼요.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 저 어른이 나에게 요구하는 걸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거기에 벽을 치는 것이죠. 이걸 자폐라고 불러요. 자폐증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결국은 상실된 게 없어요. 상실된 게 있다 해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억하지 않아요. 아이는 상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자폐의 세계, 자폐 스펙트럼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상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상실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의 상실을 표지하는 기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상실을 표지하는 기표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구도 안에서는 주인기표라고 부르죠. 주인기표. S1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락강은 또한 이것을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불러요. 아버지의 부성적 기표를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성적 기표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그 집안 내 어떤 아버지로부터 전달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건 논리적으로 추론된 언어의 궁극적인 기능인 것이죠. 무엇을 표지하는 기능인가 하면 바로 공백을 표지하는 기능이에요. 공백을. 없음을 가리키는 기표인 것이죠. 그게 최초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조금 전에 그것이 우리 자신의 쾌락이 억압되는 기표라면서 그런데 왜 그것이 없음을 표지한다고 다시 설명하는 것이지? 라고 의문점을 갖고 계실 수도 있겠는데, 자, 이거예요. 그것이 강력하게 우리 자신의 쾌락을 억압하면 마치 그 기표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억하지를 못해요. 거기 쾌락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3살 이전의 기억이 없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그 3살 이전의 기억은 이 아버지의 기표 혹은 억압의 기표 혹은 공백을 표지하는 기표를 아직 받아들이기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 3살 이전에는 상당히 강력한 쾌락들이 작동하고 있고 쾌락의 사유가 작동하고 있었던 시절인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억압되어야 해요. 억압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기표가 나에게 들어와서 그 시절을 텅 빈 공백처럼 재현하게 되는 것이죠. 공백을 존재자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쾌락의 실제를 밀어냄으로써 그것에 공백이 있었던 것처럼 가공해내는 그 기표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인 것이죠. 자, 그래서 부재가 사유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로부터 우리는 여러분 그 상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보상받으려는 열렬한 욕망의 경쟁 구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의 상실된 무언가를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채우려는 격렬한 욕망의 경주마가 되는 순간인 것이죠. 그게 다 공백에 대한 감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공백에 대한 감각 안에 우리가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다소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얼 채워 넣어도 무언가 공허하고 무얼 채워 넣어도 무언가 빈 것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돼요. 실제로 무언가가 비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백에 대한 감각을 우리가 이미 가장 첫 번째 기표로서 가장 주요한 기표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수업을 듣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런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것저것 다 해봤더니 철학만이 나를 만족시켜 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앞에서 저한테 이렇게 철학의 고문을 달게 받아들이실 이유가 없죠. 쉬운 책들도 많잖아요. 혹은 쉬운 행복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골머리를 써가면서 이런 기표들을 마주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계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는 강아지들이나 고양이들처럼 단순한 만족에 우리 자신을 그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항상 더 나의 존재를 충만하게 만드는 무언가는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공백에 대한 감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거기에 채워 넣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하죠.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요즘에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모님들이 한때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뭐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을 다 만족시켜 주려는 부모, 아이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려는 부모. 그 경우에는 아이가 결여를 체험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죠. 원래 결여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언어의 습득을 통해서 자신의 쾌락을 상실한 단계 안으로 들어가게 됐지만 부모가 아이가 부족함 없이 자라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해주는 관계 안에서 좋은 엄마가 되어주는 것이죠. 좋은 아빠가 되어주는 것이죠. 그런 관계 안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결여에 대한 감각을 남들보다 더 적게 갖게 돼요. 더 적게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어진 대체로 모든 것들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게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모순인 거죠. 그렇게 부모가 아이에게 해줬던 이유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한 거예요. 훌륭한 사람,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어진 이 세계의 구조를 초월하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주어진 세계 한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걸 넘어서려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주어진 한계 안에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계적인 챔피언이 되는 것, 운동선수로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손흥민과 같은 축구선수는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인 것이죠. 항상 어떤 만족에 도달했을 때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결여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분석 상담을 받으러 오셨던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결국 어린 시절에 행복한 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결국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보면 다 엄마 아빠 욕하는 사람들, 자기 어린 시절에 대해서 상당히 불행한 추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내고 오히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넘어서는 그런 욕망의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 참 모순된 것이고 참 기이한 일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는 얘기인 것이죠. 우리가 결여를 강하게 가지고 있을수록 결국은 그 무엇에도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을 갖게 되는데 그 모든 것의 기원에는 바로 우리가 말을 배우는 단계에서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결국 부재의 감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부재의 감각이 어떻게 더 많이 보존되는가가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더 초월하는 자가 초월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 더 강력한 인생을 살게 되는가를 결정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뜬금없지만 여러분들이 자녀가 계시다면 잘해주지 마세요. 잘해주지 마세요. 애가 이렇게 해서 슬프면 어떻게 하지? 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면 어떻게 하지? 애가 덜 사랑한다고 느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게 다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이는 아이의 결여를 가지고 무언가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놓아주어야 돼요. 그런 아이가 결국은 행복한 아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바디우가 제가 이 모든 강의 일부 강의 최초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기 얘기를 해요. 바디우가. 자기는 어린 시절에 불행했었다라는 거예요. 왜 불행했는가 하면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기의 형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형은 아주 어린 시절이 천국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기는 그런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걸 직접적으로 느꼈다라는 거. 바디우는. 그래서 자기 어린 시절 항상 불행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지금 어떻게 됐는가? 자기는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은 우울증 때문에 20세 이후에는 항상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병원 신세를 지고 그랬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어린 시절이 충만했으니까. 결여의 감각을 채우기 위해서 바디우는 끝까지 그 공백의 감각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는 순간까지 강의를 하고 책을 쓰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자신이 인간적으로는 그게 더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걸 마지막에 지금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여에 대한 감각은 그렇게 인간을 욕망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피보나치의 수열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이 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거기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세미나 17에서 락강 이 피보나치의 수열이 어떻게 우리에게 끝없이 다시 욕망하도록 만드는지를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자, 없음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없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없음에 대한 사유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게 파르메니데스의 논변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일자가 없다라고 지금 가정하기 시작하면서 사유의 실험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러려면 없음을 셈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역설적인 논점 안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없음을 표지하는 즉 공백을 표지하는 최소한의 이름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수업에서 그 다음 논점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